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맨아울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11월 25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으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휴장을 했고 채권시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채권 지수를 발표드린 이후 약간의 이자율 변동, 약간 낮아지는 쪽으로, 특별히 장기물이 약간 낮아지는 정도로 됐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시장은 돌았죠. 자, 환시장이 오늘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네, 어제도 굉장히 큰 변동성이었습니다. 1% 수준의 변동성이었는데 오늘 추가로 또 변동을 했는데요. 일단 외환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106개에서 달러 지수가 105.86으로 또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유로화가 다 받아냈죠. 1.039에서 1.041로 올랐고요. 네, 엔화도 올랐습니다. 139.52에서 138.59로 1엔 가까이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화는요,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도 전일 말씀드릴 때는 1337원, 그리고 장중에 많이 내렸었는데 그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1327원으로 10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전일 대비로는 20원 이상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 달러 위안화는 그런데 뭡니까? 7.15였는데 7.16으로 예만 약세예요. 예, 예만 약세.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 거래대금이 늘어야 진성인데 입니다. 거래대금이 늘어야 진성인데, 한국이 지금 거래대금이 없어요. 예. 한국이 거래대금이 안 늘고 있는데 되게 답답한 노릇인데, 잠시만요. 네, 한국 거래대금이 어제도 KRX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한 거래대금을 보면 7조가 안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또 추수감사절 연휴가 하니까 좀 빠지는 경향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기준으로 7조가 안 되면 굉장히 악화되는 정도 수준의 거래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준만큼 거래 대금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거래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비해서 2배나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코로나 때보다도 거래가 반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하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적어서는 진성이 아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물타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물타기를 하는데 안 돼요. 물타기. 왜? 하루에 거래가 해당 기업의 거래가 10억이 안 돼. 10억이 안 돼. 살 수가 없어. 1000주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1000주를 걸어놓으면 가격이 올라버려. 큰 놈 들어왔나? 뭐가 큰 놈이야, 1000주가. 근데 그냥 가격이 올라버려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잘못하면 업사이드 리스크, 다운사이드 리스크 모두 상당히 큰데, 잘못하면 후루룩 오를 수도 있겠어요. 해보니까 이제 마음 먹고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사람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이 편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다시. 근데 안 사집니다. 사면 후루룩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앞으로 한번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미국은 추수감사절 휴일이었지만 원자재는 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원자재 흐름들은 휘발유 가격인데요. 휘발유 가격이 전일 대비로 추가로 더 떨어졌습니다. 전일도 꽤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저게 2.6 정도까지 가던 게 계속 밀려서 2.4까지, 사료까지 떨어졌다. 지금 2.38로 추가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미국 2.39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WTI는 전일 러시아 가격 상한제 얘기 나올 때 뚝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브렌트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낮아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조금
회복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전일 장 끝나고 나서 위믹스의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가격이 그냥 폭락을 해버려, 떡락을 해가지고 그냥 아예 사라져 버렸는데, 가격이 앞으로 거래소 몇 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거는 계속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또 문제가 또 터질 수 있는 개연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또 얻어맞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문제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높은 금리가 기다리고 있다. 코인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기초자산이 아닌 거죠. 예, 거래를 위한 거래 기초자산인 걸로 최근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자신 스스로 뭔가를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건 금도 마찬가지다라고 같이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흐름들은 모르겠어요. 미국 연준은 이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에 한 걸로 봐서는 이것이 잘 되는 거를 연준 같은 데는 원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부의 효과를 내어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미국의 이제 휘발유 평균 소매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내리고 있어요. 계속 쭉쭉쭉쭉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저게 이제 더 내려서 3.5 밑으로, 갤런당 3.5 달러 이하로까지 떨어지면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요소와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인플레이션 요소의 상당폭이 좀 감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이제 저거는 이제 정유 시설의 가동률인데, 일단 리그 숫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추 리그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거 우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유소의 가동률만 정유 설치 장비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면 휘발유 가격도 계속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렸던 게 휘발유 재고가 오히려 늘어서 저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가스 가격은, 유로가스 가격은 이제 평탄한 흐름이고요. 소폭 전일 대비로는 떨어졌습니다. 어제 129유로에서 123유로로 떨어졌는데, 미국은 어제 1% 정도 떨어지는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로 쪽에서의 흐름과 유로가스의 흐름과 미국 가스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표들이 발표되었는데요. 미국 LFO 기업 체감 지수 11월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전에 84.5에서 86.3으로 소폭 올랐고, 독일 기대평가 지수 11월치가 75.9에서 80.0으로 올랐고, 독일 현행평가 지수는 94.2에서 93.1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의 선행지수가 나왔는데요. 97.4에서 97.5로 비슷한 수준이고요. 전월비는 마이너스 3.8%가 나왔습니다. 이전 달도 마이너스 3.9였는데요. 조금 이렇게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1번 동행지표 전월비는 마이너스 0.4%로 전달에 마이너스 0.7%보다는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동행지표와 선행지표의 흐름들이 전월 대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가 강세이고 달러가 약세인 상황으로 한국 시장의 분명히 호재이고요. 이거는 뭐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오늘도 원화가 강세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은 그다지 없다. 그러니까 반대 위아래로 되게 약해져 있어요. 매수자가 세게 사면 쫙 가격이 오를 거고요. 매도자가 세게 팔면 가격이 쫙 내릴 수 있는 좀 이렇게 좀 두텁게 거래가 있어야지 중간에 받아내고 끝나는데, 가격의 변동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개별 종목 단에는 너무 그게 심하다. 거래 안 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전망이 하나 있었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최근에 2023년 전망에서 중국 시장의 약세를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위안화 환율 약세와 부동산 등 내부적인 요인들로 중국 시장이 향후 몇 달간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중국 주식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상당히 완화하고 부동산업에 더 많은 지원책을 줘야 할 것이다 라는, 이거는 나도 항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풀리기 전까지 경제지표 회복은 조금 요원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제지표가 회복이 안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은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돈은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는, 유동성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으로 갈 것인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지 않는 한 경기 지표의 회복까지는 돈을 풀어도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돈을 푼다는 것은 이제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데, 지준율 인하를 암시했죠. 그러면 조만간에 2주 안에 지준율 인하가 아마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시차를 두고 LPR 금리도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완화책은 이미 진행이 됐고요. 또 어제도 추가로 얘기했습니다만 한국 원으로 250조 원 규모의 대출 관련된 협의를 했다. 부동산 주요 업체들, 몇 개 업체들하고 12개 업체인가요?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즉 이거는 유동성 완화책이에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 부동산 자금을 푼다고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조치가 좀 빨랐어야 되는데요. 조치가 조금 늦었고, 그래서 이제 심리는 이미 다운이 됐고, 그 다음에 절대 공급량이 과연 적으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요 일성 도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삼성 뭐 이런 지방, 소위 말하는 지방의 부동산은 공급이 부족하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성 도시들은 뭐 이렇게 완화를 하면 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2성, 3성으로 갈수록 부동산 가격의 반등이 만만치 않을 거라 하는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이번 주에 나오는 우리 허재한 그 이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그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저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중국이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의 빅테크들에 대한 활로를 결국은 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미국은 이런 싸움을 할 때 그 어떤 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관세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뭐 IRA법도 일종의 중국 제어책이에요. 따지고 보면. 네, 이건 뭐 제조업을 촉진법이잖아요. 미국으로 따져보면. 근데 왜 이것이 나왔느냐? 중국을 제어하는 의도가 없었겠느냐? 지울 수 없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를 하긴 하는데 대외 세계 시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가 직접 싸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을 앞에 두고 가죠.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 전방에 있습니다. 전방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나와서 그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상업 활동에 개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별로 좋게 안 보죠. 정부가 보면 뭐 강제력이 있는데 권위적이고 뭐 규제 뭐 등등등 해서 결코 사람들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얀 도화지라는 개념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은 제대로 선빵을 날렸고 중국은 위축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계의 여론이 중국한테 나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저는 이거는 중국이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민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지는 자본주의적 효율 시스템, 좀 지나치죠. 돈을 향한 열망이 효율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지나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는 틈이 하나도 없잖아요. 틈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관영 또는 국영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즉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그 어떤 우선순위를 세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전면전에서의 싸움은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민간 기업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방향을 시간이 지날수록 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중국 당국도 일정 시점이 되면은 기업들을 앞세우는 전략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확실히 동조하고 순종하고 또는 복종하고 협조하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아마 이 미중 대결 구도를 거기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엔트그룹에 대한 규제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서히 중국 정부가 바뀌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변화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확실한 완화가 가시화될 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건 개인 피셜이었다는 측면. 근데 1년 넘게 우리 건씨와 함께 중국을 계속해서 보니까 피셜이 생기네요. 약간의.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공유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자,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